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디아슈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산스크리트 문학 시리즈 강좌를 진행하는 류현정입니다. 본 강의 시리즈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제1강부터 4강까지는 인도 2대 서사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지는 제5강부터 8강까지는 다양한 문학 장르에 걸쳐 꽃피운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을 선별해서 알아보고 그 속에 녹아있는 인도의 문화와 종교 혹은 철학적인 요소들에 대해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5번째 시간이죠. 인도 고전 시인 까비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인도의 고전 시를 총칭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 발달사 그리고 뭐 작품의 종류 이런 것이 매우 다양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로 알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이야기들보다는 좀 까비아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2개, 즉 초기 서사시에 해당되는 싸운다라 난다라는 작품과 고전기의 대표적인 서정시라고 할 수 있는 메가듀다라는 2 작품을 골라서 까비아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형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또한 문학성은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알아보고 까비아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맥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강의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그림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인도 문학사에 대해서 지극히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일단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어 먼저 고전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달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꼭 언급해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문법가 빠니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빠니니는 기원전 한 500년 경에 고전 산스크리트 문법의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시타디아이라고 하는 총 8장으로 이루어진 대략 4천여 개의 그 수트라의 개송으로 이루어진 문법 텍스트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문법서는 이 인공어이면서도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의문론, 형태론적인 기술을 거의 완성했다, 집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빠니니의 이 고전 문법이 완성이 되면서 인도의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철학, 문학적인 그런 전승, 다시 말해서 식자층에 의해 이루어진 문화와 문헌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 궁정 문화 속에서 발달한 고급 문학인 산스크리트 문학 역시 이러한 그 산스크리트어의 문법적인 수립이라고 하는 이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원 전후 400 년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편집된 그러한 전승 문헌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사본의 형태나 전승이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한 사람의 그 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작품은 이제 고전기라고 불릴 수 있는 거의 기원 후 한 5 세기에서 7 세기에 걸친 그 고전기에 형성된 작품이고, 또 하나의 작품은 이 고전기가 형성되기 이전에 2 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서사시가 형성하게 되는 그 기간과 고전기 사이에 위치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 세기 정도 되는 작품이 바로 사운다라 난다이고요. 그리고 5 세기경에 이제 깔리다사의 메가두타가 여기에 속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까비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 강에 걸친 라마야나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라마야나의 저자인 발미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아디까비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아디라는 말은 처음, 시초, 기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까비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까비라고 하는 시인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면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인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까비는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어떤 신화, 전설, 종교, 철학, 이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깊은 학술적인 조예를 지니고 있었고요. 언어적으로는 시를 지을 때 필요한 문법이나 운율, 수사법 이런 것처럼 다양한 기교나 언어적인 기술에 아주 능했던 그러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까비, 즉 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 바로 까비야, 즉 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흔히 접하고 있는 이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사실상 시라고 하는 용어 아래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뭐 특히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운율과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시도 있거니와 산문 형식의 자유시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전 인도 산스크리트 문학에서 넓은 의미의 까비아라고 총칭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교가 포함되어 있는 산문과 운문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까비아라고 하는 이 장르는 철저하게 정해진 운율,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교나 규칙 같은 것 안에서 작성되는 아주 치밀한 정형성이라든가 함의적인 내용, 그리고 복합적인 문학적 기교를 지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까비아를 작성하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학술적인 수준을 지녀야 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혹은 뭐 그것이 철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약 없이 산문 형식으로 명확하게 풀어 쓰는 것보다는 한정된 글자 수와 함의적인 단어나 용어들을 사용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심상이나 독자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죠. 한편 이 까비와 더불어서 초기 서사시들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일단의 시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수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앞서 마하바라타 강의에서 혹시 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장면은 바로 성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장면인데요. 성자들이 있는 자리에 우그라슈라바스 사우디라고 불리는 한 수다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모든 성자들이 이 수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요청하죠. 사실상 자신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수다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다는 결국 서사시 시대에 시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고대 영웅시를 소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바라문 같은 그 학자들보다도 왕들 가까이에서 이 왕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야기만 전하는 음유 시인이 아니라 왕들의 그 궁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직접 전장에서 왕들과 함께 참여하고 또 전차권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수따라고 하는 말에는 음유 시인이라는 뜻과 함께 전차꾼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왕,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집단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또 전했던 것이죠. 선대 왕들의 그 용감한 그 이야기들을 후대 왕들에게 전하기도 하면서 뭐 전장에서 그들의 어떤 호승심이랄까 전의를 고취시키는 역할도 담당했죠. 그 외에도 뭐 공식적인 어떤 큰 제사라든가 국가적인 행사가 치루어질 때 어떤 승전의 축가연 자리, 이러한 어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에서 영웅시들을 읊어주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까비아의 그 초기 발달은 왕궁이라고 하는 고급 문화가 만연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정교한 어떤 문학 기술이라든가 학문적인 발달이 이런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종의 예술시로서의 까비아의 발달도 형성되게 된 것이죠. 단순하게 따지면 결국 이 왕들에 대한 찬탄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고전 산스크리트 시 문학의 발달에서는 초창기의 제1 주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까비아나 혹은 이후에 나오게 될 마하카비아라고 하는 이런 고전 시 문학을 보통 궁정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까비아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고전 시대에 활동했던 그 수많은 인도의 시학자들도 제각기 다른 종류의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하바라타라든가 라마야나 같은 작품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까비아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편집자들에게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형성된 전승서사시라는 것과 한 사람의 작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독립적인 문학 작품들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간극도 있고요. 기교나 문체 같은 문학적인 기술이라는 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고전 산스크리트 문학의 전성기라고 언급되는 것이 보통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이 굽타 왕조 시대는 어 물론 한 3 세기부터 7 세기, 8 세기에 걸쳐서 인제 이 왕조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까비아가 가장 크게 발달한 시기는 한 4 세기에서 5 세기 정도 이 궁정에서 발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6-7 세기에 걸쳐서 이것이 좀 더 이어지게 되죠. 물론 이 시 작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교 같은 것들은 이러한 전성기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성립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연극 문서로 유명한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 문헌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는 어떤 이론서의 성격을 지닌 문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나티아, 즉 희곡, 그러니까 연극의 상연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이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기원부터 연극의 구성 요소, 상연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와 의례, 그리고 배우의 특성, 혹은 연극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나 시작법, 나아가서 배우들의 분장이나 몸 연기, 그리고 이 청중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과 심상 등등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나디아 샤스트라 또한 이 작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전승을 통해 편집되었던 그런 문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판본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구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희곡이라고 하는 장르도 결국에는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시 작품들이 노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까비아의 기본적인 기교와 운율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것이죠. 대체적으로 후대 학자들은 이 나디아 샤스트라를 이러한 시와 관련된 기법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전승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나디아 샤스트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후 제 7 강과 8강,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희곡을 다루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까비아라고 하는 이 문학 장르는 좀 더 좁은 의미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다양한 문학 기교들이 반영되어 있는 고급 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까비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간략하게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비유, 비교, 아분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은 곳에 같은 음절을 사용하는 그런 라임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이런 다양한 문학적인 기교를 적용한 문구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묘사가 굉장히 장황하고요.
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계절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포함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교라고 하는 것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바로 운율과 수사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모두 인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인도 시학 이론의 어떤 바탕을 이루기도 했죠. 모든 이론에 대해서 사실 이 강의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 어떤 방식으로 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찬다스라고 불립니다. 서사시 이전의 그 베다 시대부터 메단가라고 불리는 일종의 베다의 보조 학문이죠. 이 베단가라고 하는 보조 학문의 하나로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당시에는 이 운율에 따라서 이 시송을 외워서 후세에 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운율이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다른 문학 이론들보다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산스크리트어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는 그 운문의 정형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끼친 바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에서는 일정한 리듬감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가 지니는 그 정형미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운율이라고 했을 때는 음절의 뭐 장단, 음운의 장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의 고저 혹은 가군이나 두운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고전 산스크리트 시학에서의 운율은 주로 음절과 음량의 장단 그리고 음량의 길이 이러한 것들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율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각 운율마다 또 고유의 명칭을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구절의 시는 4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빠다라고 부릅니다. 한 개의 빠다에 들어가는 음절의 수와 장단음이 모두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간단하겠죠. 편의상 이것을 A, B, C, D 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음절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A부터 D까지 모두 동일한 동일한 수의 음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A, C 그리고 B, D 바다가 각각 동일한 수의 음절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혹은 A, B, C, D 모든 바다들이 각각 다른 음절의 수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바다에 들어가는 음절 수와 장단, 음량의 길이가 각각의 운율마다 다 정해져 있고요. 시인은 이러한 해당 운율에 따라서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해서 시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주 엄격한 시의 정형성, 까비아라고 하는 이 장르의 정형성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까비아 장르의 또 하나의 기교는 바로 수사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알랑까라라고 불리는데요. 알랑까라라고 하는 말은 장식이나 장신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에 다양한 어떤 장신구를 다는 것처럼 아름다움이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단어나 구절 또는 문장에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문학적인 기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음운이나 음절, 단어 또는 구절 요런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특유의 리듬감을 만드는 소리의 수사법. 은 샵다 알랑까라. 샵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소리라는 뜻이 있죠. 이 샵다 알랑까라라고 불리는 소리의 수사법도 있고요. 혹은 은유나 직유 같이 다양한 그 비유법과 동음 이열의 사용
그런 것과 같은 언어 유희를 아우르는 의미의 수사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타 알랑까라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르타는 여기에서는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인제 운율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의 일부가 사실은 이렇게 수사법으로 산스크리트 문학에서는 이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인제 말장난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분이라든가 인제 라임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수사법에 속하고, 음절의 길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정형성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음운이나 음절의 어떤 정확한 그 배치를 말하는 것이 운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수사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형성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기교의 어떤 절정에 이를 정도로 시인들이 이 수사법에 천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은 문장이 앞에서 읽을 때나 뒤에서 읽을 때나 똑같은 문장이 되도록 이제 만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토마토라는 단어, 앞에서 읽을 때도 토마토, 뒤에서 읽을 때도 토마토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A, B, C, D 바다로 한 문장이 우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을 앞에서 읽을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뒤에서 앞으로 읽을 때도 똑같은 그 발음이 나오도록 이렇게 시를 만들 정도로, 이 말하자면 이 시를 장식하는 데 매우 천착한 시인들이 존재를 했죠. 그리고 또 문장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아주 함의적이고 압축적인 단어들을 사용한 문장을 만드는 데 골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인데도 이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기교들이 까비아의 어떤 함축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까비아 문학의 요소들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인도 고전 산스크리트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그렇듯이 시이건 소설이건 그 장르와는 상관없이 당대의 어떤 언어적인 혹은 문화적인 공감대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전 인도의 문학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의 이질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수많은 신화, 설화, 그리고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많은 데다가, 나아가서 기후나 풍토 혹은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산스크리트 시에서 전형적으로 언급되는 어떤 기본적인 용어나 이미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흥분했을 때의 관자놀이에서는 일종의 분비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산스크리트어로 마다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코끼리의 생태를 반영해서 문학 작품 속에서는 흥분한 상태의 주인공을 나타내거나 어떤 계절을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형적인 비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전 인도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들로서 일정한 심상들을 만들어내게 되지만, 현대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생태나 맥락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은 전혀 그 구절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오히려 생뚱맞고 아주 이상한 말로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한국인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나 용어, 비유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한국 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분명한 어떤 맥락 속에서 생성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뭐 영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죠. 잠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요즘 쓰는 그 시쳇말 중에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목이 막힌 것처럼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이나 장면들을 볼 때 흔히 "아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되는 그 장면이 등장하면은 우리가 "사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제가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외국인 친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그 식문화에서는 보통 고구마를 통째로 찌거나 구워서 통째로 이것을 먹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고구마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표현에는 고구마라고 하는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식재료로서 먹었을 때 오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목 막힘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게 되었고 이것이 유행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전형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외국인 친구는 이 그러한 식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구마라고 하는 것이 왜 답답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고전시라고 하는 것들도 그들이 오랜 시간 지녀왔던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의 어떤 전형성들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함의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사용되는 비유들도 와 닿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감상의 어려움들을 감안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이해를 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로서 이 아슈바 고샤의 사운다라 난다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깔리다사의 메가두타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신화적인 혹은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일부 요소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더 이른 시기에 작성된 서사시 사운다라 난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다라 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순다라 즉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사운다라라는 단어에 난다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붙인 제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름다운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사운다라 난다라는 작품은 독립적인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 중에서는 서사시와 단편적인 희곡 작품들을 제외하면 적어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비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아슈아 고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불교 승려입니다. 아슈바라고 하는 말은 동물인 말을 얘기하고요. 고샤라고 하는 것은 울음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번역될 때는 보통 마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같이 동아시아에서는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인물로서 어느 정도 신격화되어 숭배되고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5세기 일본에서는 마명보살도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슈와고샤는 사운다라 난다 외에도 사실 그 불교의 개조죠. 고타마 시타르타의 일생을 다룬 불전 문학 붓다짜리따라는 작품으로도 특히 유명합니다. 이 붓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붓다를 얘기를 하고요. 짜리따라고 하는 것은 행적, 어떤 여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붓다의 행적, 붓다가 걸어온 어떤 길, 붓다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전기 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경우에는 한역이 되어서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한역본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붓다의 제자인 샤리푸트라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희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리푸트라 프라카라나라는 작품이 사본으로 이제 발견돼서 일부 전해지고 있는데요. 프라카라나라고 하는 것은 희곡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창작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샤리부트라 프라카라나라고 하는 그 희곡의 사본 파편입니다. 그래서 투르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세기경에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슈와고샤의 작품이 사실상 카비야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와 같은 서사시 작품들과 조금 이따 다루게 될 깔리다사의 작품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어 그 까비아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학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한 작품으로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도의 고전 시인들은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기보다는 보통 왕이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작성하는 작품의 성격이나 주제 같은 것들은 물론 시인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후원자가 다스리는 국가의 종교적, 문화적인 특성들을 어느 정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들은 그들이 어느 왕의 궁정에 속해서 활동했는지가 어떤 그 비문이라든가 아니면 사본이라면 사본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누가 썼고 누가 후원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적혀 있는 간기, 콜로폰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다른 문헌들 속에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슈와고샤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에 이제 1, 2세기경에 인도의 북서부를 점령하고 있었던 쿠샤나 왕조 혹은 뭐 쿠샨 왕조라고도 불리는 이 왕조의 가니슈카라고 하는 왕에게서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그림은 카니슈카 왕과 붓다가 새겨진 쿠샤나 왕조에서 통용되던 동전의 이미지입니다. 이 왕조는 특히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붓다가 동전으로 제작될 정도로 이 문화권 내에서는 이 불교와 관련된 작품이 지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후에 보게 될 이 사운다라 난다 같은 장대한 그 까비아의 장르를 규정할 때 이 자주 사용하는 그 명칭은 바로 마하까비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하바라타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위대한, 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고전 시학자들이 정의하는 마하카비아라고 하는 것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품의 그 구성은 사르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적인 줄기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마하카비아의 소재로서는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설화나 영웅담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다라 난다 같은 경우에도 난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미 난다 설화로서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난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야기를 이제 마하카비아로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하카비아 안에는 짜뚜르 와르가라고 불리는 인생의 4가지 목적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라사라고 하는, 즉 문학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감정적인 혹은 감상의 다양한 정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즙, 식물의 즙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식물의 즙을 말하자면 먹음으로써 느껴지게 되는 맛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될 때는 독자가 작품을 읽거나 혹은 뭐 희곡 작품이 상연될 때에도 느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감상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이론은 인도 시학과 희곡 이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사 이론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또 7, 8강에서 인도의 희곡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인제 뭐 연애와 전투, 뭐 다양한 종류의 흥미로운 주제를 운율과 수사법을 가지고 묘사하는 시 작품이 바로 마하카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생의 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짜뚜르 바르가 혹은 뿌루샤 아르타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뿌루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얘기를 하고요. 아르타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에서 가지게 되는 목적, 그것이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이제 네 가지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까마, 즉 뭐 쾌락이라든가 애욕, 사랑의 즐거움, 그리고 아르타, 즉 부와 이익, 그리고 실용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르마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의무, 어떤 이상적인 사회적인 그 의무 같은 것들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샤, 즉 해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 아르타, 다르마, 목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인생의 네 가지 목적으로 이제 인도 고전 문헌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좀 더 세속적인 이 세 가지를 인제 트리바르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바르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초세속적인 길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마하카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생의 그 네 단계라고 하는 것도 이 보통 짜투르 바르가와 함께 주어지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보통 아슈라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카스트 중에서 이제 높은 카스트, 보통 브라민과 관련해서 이 아슈라마와 짜투르 바르가가 묘사가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이제 어 드비자라고 하는 용어가 확장이 되면서 말하자면은 바이샤 위에 있는 그 세 계급을 아우르는 것으로까지 인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고위 계급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생의 네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우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다음에 모든 인제 자식까지 낳고 인제 결혼하는 가장의 의무를 다 끝낸 뒤에는 숲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이제 검소하게 검역하면서 이제 지내는 아주 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도 지나게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인제 다른 자신이 수행을 하게 되는 산야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가지 단계의 아슈라마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짜뚜르 마르가라고 하는 것도 이 각각의 단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어떤 목적으로서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인도 문학에서의 서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과정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네 목적, 그리고 라사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마하카비아이고, 연애, 전투, 뭐 흥미로운 주제 같은 것들, 이제 그 사실 연애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품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운드라 난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어떤 전투라고 할 만한 것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하카비아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와 그다음에 적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싸운다라 난다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라든가 내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해탈을 말하자면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역시 말하자면 전투로서의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다양한 종류의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정해진 소재를 이러한 네 가지 목적과 라사를 섞어서 이제 엄격한 운율과 수사법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이 시 작품이 바로 마하카비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다라 난다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난다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난다는 불교의 개조인 붓다의 이복 동생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미 당대에 인도에 퍼져 있었던 난다 설화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붓다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죠. 붓다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후를 말하자면 배경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총 18장의 그 사르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붓다의 가문이 속한 이 샤키야라고 하는 종족의 탄생과 선조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이 샤키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붓다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은 석가모니죠. 사실 석가모니는 샤키야, 무니라고 하는 말의 음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음을 빌려서 번역하면서 쓰게 된 말인데요. 샤키야를 석가로, 그다음 무니를 모니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무니는 이제 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키야족 출신의 성자가 바로 샤키야 무니이고 그것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1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2장에서는 붓다의 부친인 이 슈토다나 왕에 대한 찬탄, 그리고 붓다와 난다의 출생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붓다의 출가와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아주 압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이야기의 도입부, 그러니까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난다와 부인 순다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전반부에 걸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난다와 순다리가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느라 그만 붓다가 탁발을 온 것을 궁궐 안에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된 사실이 있죠. 브라만과 수행자 또는 고행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마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말이죠. 앞서 서사시들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주로 브라만이나 성자들의 저주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사운다라난다에서는 붓다는 딱히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저 빈손으로 궁궐을 떠나 자신이 있는 승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 난다는 자신이 한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급히 궁궐을 나서서 붓다의 뒤를 쫓게 됩니다. 제5장에 이르러 이 이야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단지 붓다에게 예를 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던 난다는 붓다에게서 바로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탁발을 할 때 쓰는 그릇이죠. 이 그릇을 건네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따지자면 출가를 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난다는 집에 있는 순다리, 자신의 부인에게 사실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잠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난다는 이렇게 바로를 받아들고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결국은 거부하지를 못하고 결국 억지로 머리가 깎이게 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승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이 난다의 출가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6장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부대가 궁궐로 옮겨집니다. 제6장은 금방 오겠다고 해 놓고서는 돌아오지 않는 난다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부인 순다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잔타 석굴사원에 묘사되어 있는 이제 프레스코화인데요. 통칭 죽어가는 공주 (Dying Princess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벽화입니다. 사운다라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비탄에 빠져 있는 이 순다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난다 설화는 이미 인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설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 미술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시다시피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순다리 공주가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주변을 이 시녀들이 이제 보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6장 전체에 걸쳐 묘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7 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승려가 된 난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혀 자신의 의지로 출가한 것이 아니었던 데다가 궁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서 난다는 괴로워하면서 계속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8 장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난다가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른 승려에게 듣는 충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난다가 그 승단에 있던 계절은 바야흐로 봄이었습니다. 난다의 주변은 만발한 꽃봉오리, 그리고 꽃향기, 그리고 봄을 맞이하여 사랑을 나누는 동물들로 가득했죠. 그럴수록 난다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향했고요. 난다는 이러한 기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동료 승려에게 몰래 털어놓습니다. 난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승려는 이 난다가 얼마나 잘못된 욕망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게 되는데요. 특히 난다가 아내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크게 비난하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승려의 조언은 이제 9 장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승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실 마음을 잡지 못한 난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10 장에 이르러 이제 붓다가 난다를 붙잡고 가르침을 시작하게 되죠. 10 장과 11 장은 이제 천상 세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인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난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천상 세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압사라스라고 하는 요정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 천상의 여인들에 비하면 인간 여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난다도 이 천상의 여인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아름다움이 결국에는 무상하다라는 것을 붓다는 난다에게 일깨워 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천상세계의 가르침이 끝나게 되고 제12 장부터는 난다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수행에 대한 묘사와 붓다의 가르침이 사실상 16 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17 장에서 18 장에 이르러 이제 난다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이 작품은 난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비록 처음에는 타의적이기는 했지만 붓다에게 귀의를 하고 수행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이겨낸 후에 해탈을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산스크리트 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주제에 속하는 데다가 수행자로서의 개인적인 고뇌와 수행 과정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난다라고 하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기도 하죠. 도입부에서는 난다 부부의 애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장면들은 상당히 에로틱하고 서정적인 감성이 물씬 풍겨오는 식구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4장에 이런 식구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상대의 눈이 담기고 서로 건네는 말에는 마음이 엉겨 서로 껴안을 때에는 도취된 몸에 갈망이 있음에 그 부부는 서로를 탐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장의 9번째 개송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문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원문을 보시면요. 이 빠라스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번역어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언급되었던 수사법 중에서도 소리를 이용한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빠라스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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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스빠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일정한 그 시감을 리듬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율 같은 경우에도 이 A, B, C, D 바다에 걸쳐서 동일한 그 음절수를 사용한 것이 특히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운율과 수사법을 함께 사용을 해서 하나의 시 구절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전반부는 이렇게 아주 에로틱하고 서정적인 직구들이 있는 반면에 후반의 그 출가와 수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뭇 인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과 불교 철학적인 이론들이 담겨져 있어서 전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대비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불교 승려가 지은 시이고 수행을 거쳐서 해탈하는 과정을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종교성으로는 불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작품의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당대 불교의 수행과 이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불교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도의 문화와 전승설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1장 그리고 뭐 7장 같은 얘기를 해 보면서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장의 경우는 붓다의 가계인 샤키아족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왕족 가문의 탄생과 뛰어난 혈통에 대해 찬탄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도입부는 인도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하카비아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뛰어나고 인제 고귀한 주인공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배경 설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서사도 결국에는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전설을 전해 듣는 그 구조를 취했던 것처럼 많은 서사시들이 선조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 바탕에 깔고 그들의 어떤 고귀함이라든가 선업이라든가 다르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싸운다라 난다도 인제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바가 해탈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문화적인 배경 설정은 어떻게 보면 고전 인도의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7 장에서는 이제 난다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난다는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족쇄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무로 된 또는 실로 된 또는 철로 된 족쇄가 강하다 한들 흔들리는 눈망울을 한 얼굴과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속박만큼 강한 것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나와뜨릿담 그리고 야와뜨릿담 해서 비슷한 말을 사용하고 있고 반다남까지 포함을 하게 되겠네요. 나와뜨릿담 반다남 그리고 야와뜨릿담 반다남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인제 비슷한 직구를 사용을 해서 어감을 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실제로 몸을 속박할 수 있는 나무, 실, 철이라고 하는 족쇄가 아무리 강해도 이 아름다운 여인의 눈망울과 사랑스러운 말이 주는 이 속박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난다는 자신의 그 집을 향한 열망, 부인을 보고 싶은 이러한 열망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범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신이 원해서 출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인에게 빠져 있는 어떤 신이나 성자들,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7 장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 단 한 구절에서도 사실 인도 신화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애욕에 사로잡힌 히라냐 레타스가 스와하와 그다음에 마가바니 아할야와 사랑을 나누었으니 신과 같은 힘과 의지가 없는 남자인 나는 여인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7장의 25송인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히라냐 레타스라고 하는 인물은 황금의 정을 가진 자, 히라냐가 황금, 레타스는 정 혹은 정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의 정을 가진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불의 신 아그니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의 불에 던져지는 그 곡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여신으로서 인격화가 되면서 아그니 신과는 이렇게 배우자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후환자, 이제 그 인심이 후한 그러한 자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바로 신들의 왕인 인드라의 별칭입니다. 지금 손에 금강절을 들고 있고 아이라바타라고 하는 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 제왕이죠. 그리고 아할야라고 하는 인물은 가우타마라고 하는 성자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여인이기도 한데요. 이 인드라가 아할야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욕망을 느끼게 되면서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하고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 아할리아를 범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할리아가 이것을 알고도 응했다라는 버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후에 남편인 가우타마에게 이것이 발각되면서 아주 인드라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되죠. 사실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라마야나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 단 하나의 식구도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7장에서는요. 이 식구와 유사한 맥락을 담은, 그러니까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전설적인 성자와 신과 영웅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난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너무나도 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가는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7장 거의 반절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고전 시 작품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그 신화와 전설, 그리고 나중에 종교적인 요소들 같은 것들을 함께 읽어 나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든 그 문학 작품은 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는 데에는 아마도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사운다라 난다 역시 이 까비아라고 하는 장르가 지닌 특유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같은 것들을 듬뿍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이 작품이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문학적인 향유나 감정적인 즐거움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의 마지막 식구에서 명확하게 시인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죠. 자, 이상 해탈이라고 하는 목적을 포함하는 이 작품은 적정을 향하는 것이지 쾌락을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다. 해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향한 독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까비아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꿀이 섞인 쓴 약을 마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지는지를 생각하라. 대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쾌락을 목적으로 삼아서 해탈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작품에서 해탈이 목적이라는 진리를 까비아의 형식으로 말하였다. 그를 알고 이 작품에 놓여 있는 적정에 관한 것을 이해해야 하며 오락적인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슈바고샤가 사운다라 난다의 마지막 두 식구에서 자신의 집필 목적을 밝히고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아슈바고샤는 마치 꿀을 사용해서 달콤함이 느껴지게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해탈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꿀이라고 하는 수단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을 즐기고 사실 해탈과는 멀어지고 있기에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활용해서 전달하고는 있지만 본디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초세속적인 해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운다라 난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한 문학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도 불리는 깔리다사의 서정시죠. 메가두따라는 작품입니다. 깔리다사는 대략 5세기경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깔리의 노예, 깔리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리는 아주 유명한 아주 강력한 여신의 이름이죠. 자, 워낙에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깔리다사의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 대략적으로 대표작을 거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사시로는 라마야나의 주인공이죠. 라마의 혈통인 라구 왕가를 다루고 있는 라구 왕샤. 그리고 쉬바신과 파르바티 여신의 아들, 전쟁의 신인 스칸다 혹은 카르티케이아의 탄생 비화를 다룬 구마라 삼바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마라는 스칸다 신의 별칭이기도 하고요. 삼바와는 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마하바라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마라타의 어머니인 샤쿤달라의 이야기를 다룬 아비시냐나 샤쿤달라, 즉 샤쿤달라의 기억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뿌루라바스 왕과 천상요정인 압사라스 우르바시의 이야기를 다룬 위크라모르바시아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비카와 아그니미트라 왕의 사랑을 다룬 말라비카 아그니미트라라는 작품도 있죠. 이 왼쪽의 그림은 여전히 인도에서 상연되고 있는 이 희곡의 포스터입니다. 서정시로는 우리가 읽어볼 메가두타와 더불어서 계절을 노래한 리투상하라라고 하는 작품도 있죠. 자, 이 모든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메가두다라고 하는 작품은 산스크리트 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서정시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두 종류의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메카라고 하는 말은 구름이라는 뜻이고요. 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신, 사절,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보내는 사람의 소식이라든가 의도를 다른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주인공이 구름을 사신으로 삼아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두따는 이 전해지는 사본에 따라서 구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시편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 일부 사본이라던가 아니면 주석가의 그 주석에 따라서 크게 전편과 후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전편은 부르바메가 그다음에 후편은 웃다라메가라고 해서 아주 뭐 앞선 구름 그리고 뒤따르는 구름이라고 하는 아주 문학적인 소제목들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서사시들과 비교하면 뭐 이렇다 할 만한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것이 작품 내에서 크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굳이 말하자면 구름의 로드 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도 신화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은 바로 꾸베라 신, 재물의 신인 꾸베라 신이 거느리고 있는 한 약샤인데요. 약샤는 반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아마도 원래는 나무의 정령과 같이 이제 토착 신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서사시와 함께 힌두 신화가 이제 한 어떤 거대한 판테온이 형성이 되면서 다른 주신들을 모시는 그 초능력을 지닌 반신적인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죠. 주로 사원의 입구라던가 부조에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거나 신들을 보좌에서 모시고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약샤가 한자로 음사된 것이 바로 야차라는 말이죠. 야차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불교의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거나 좀 더 사나운 귀신이나 악마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인도 신화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주로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반신적인 존재로 자주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약샤가 벌을 받아서 쫓겨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모두 약샤의 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보면요. 이 약샤의 의무는 꾸베라에게 아침마다 이 꽃을 꺾어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연꽃을 꺾어 전달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 꾸베라는 이 꽃을 위대한 신인 쉬바에게 아침마다 바치고 있었죠. 연꽃은 아침에는 꽃봉오리가 열리고 밤에는 꽃봉오리가 닫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침에 꽃이 딱 피면은 그것을 원래는 꺾어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샤가 자신의 부인과의 신혼 생활에 취하는 바람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인과의 달콤한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기가 싫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약샤는 밤에 꽃봉오리가 닫혀 있는 연꽃을 미리 꺾어서 물에 담궈 놓고 그것을 아침에 꾸베라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때 아침이 되어서 이 연꽃의 꽃봉오리가 싹 열리면서 전날 밤에 그 속에 들어가 있던 벌이 나와서 꾸베라의 손을 물게 되죠. 그래서 꾸베라는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샤가 부인과의 유희에 빠져서 게으름을 피운 데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분노한 꾸베라는 약샤의 초능력을 빼앗고서 1년간 부인과 헤어지도록 하는 벌을 내리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 역시 약샤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약샤는 꾸베라 신의 정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약샤가 정원 지키기를 게을리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아까도 등장했던 신이죠. 신들의 제왕 인드라가 타고 다니는 아이라바타라고 하는 이 코끼리가 있는데요. 약샤가 없는 사이 이 아이라바타가 들어와서 정원을 망쳐놓고 맙니다. 이 때문에 꾸베라 신이 분노하게 되어 약샤에게 벌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연원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 중에서 어느 것이 그 연원이 되는지 작중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상 첫 번째 이야기가 좀 더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약샤는 벌로 사랑하는 부인과 1년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약샤가 구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실어서 멀리 있는 아내에게 보내는 애절한 장면이 이제 도입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만 보아도 이 서정시가 얼마나 애절한 분위기를 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구입니다. 자신의 일을 게을리해서 주인에게 저주받고 1년 동안 초능력을 잃은 채 사랑하는 이와 어려운 이별을 겪은 한 약샤가 있었으니, 그는 자나카의 딸이 목욕하여 성스러워진 물가와 짙은 그늘 들이운 나무들이 있는 곳, 라마의 산속 수행자의 은둔처들이 있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였다네 라고 해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시구예요. 자, 이 처음 등장하는 시 한 구절로 주인공인 약샤가 왜 아내와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지내게 되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밝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무에 게을렀기 때문에 주인, 즉 꾸베라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라마기리, 즉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가 머무는 것으로 유명한 산이죠. 그 라마의 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곳은 자나카의 딸, 바로 시타이죠. 이 시타가 목욕해서 성스러워진 물가가 말하 이제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그늘 드리운 나무들이 있는 곳이자 산속 수행자들의 은둔처, 즉 아슈라마들이 있는 이러한 곳들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개송입니다. 자, 사랑에 빠진 그는 가녀린 여인과 헤어진 채 황금 팔찌가 흘러내려 맨 팔목이 될 정도로 야위어 그 산에서 몇 달쯤을 보내다 아샤다 달이 시작되는 날 마치 산등성이를 뛰놀며 상아를 들이미는 코끼리를 닮은 산꼭대기를 둘러싼 구름을 보았다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약샤가 구름을 발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샤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끼고 있던 그 황금 팔찌, 까나까발라야라고 하는 이 황금 팔찌가 흘러내릴 정도로 야위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아샤다라고 하는 이 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샤다라고 하는 달은 우기가 있는 달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자주 내릴 것 같은, 그리고 비구름을 품은 두꺼운 구름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대략 그 서양 달력으로 치면은 한 뭐 6월, 7월 정도 지금이죠. 그래서 몬순 직전이기 때문에 장맛비를 잔뜩 품은 그 무거운 구름이 가득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도 비가 오면 기분이 약간 그 촉촉해지면서 그 감성에 젖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아샤다 달이 있는 이 우기의 계절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기분을 묘사할 때 자주 나오는 계절적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비가 내리면 사실 자신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나타내는 계절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주요 소재, 이 메가두타의 주요 소재인 구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기에도 좋은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구름에 대한 비유로 이제 코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과 코끼리라고 하는 것 또한 인도 고전 문학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어떤 비유의 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산을 감싸고 부딪히는 듯한 아주 두터운 그 구름을 마치 그 뛰놀면서 산등성이의 상을 들이미는 그 코끼리에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산을 둘러싼 구름에게 약샤는 말을 걸게 되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름이 약샤의 말을 알아듣거나 약샤가 하는 말을 연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 약샤는 그리움에 너무나도 사무친 나머지 자신의 말을 전해줄 수 있을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내에게 전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구름에게 말을 걸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샤의 상태를 다섯 번째 식구가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름이란 그저 연기와 빛과 물과 바람이 어우러진 것이요. 소식의 내용들은 대저 귀를 지니고 살아 숨쉬는 존재들에 의해서 날라지는 것이거늘. 허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약샤는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구름에게 애원하였다니. 왜냐하면 사랑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란 살아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오. 자, 이렇게 사실상 구름은 연기와 빛과 물과 바람의 조합일 뿐이기에 약샤가 전하고픈 그 소식의 내용을 들을 귀도 없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것을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샤는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이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구름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바다에서 이유가 나오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말이죠. 그리고 이후 제7송에서는 구름에게 말을 거는 약샤의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구름이여, 그대는 사랑하는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안식처가 된다지요. 부의 신의 분노를 사 이별하게 된 나의 소식을 전해주오. 그대가 가야 할 곳은 아알라카라는 이름이며 약샤들의 왕께서 머무시는 곳이니 바깥의 정원에 머무시는 쉬바신의 머리에 있는 달빛으로 환한 궁궐이 있는 곳이라오.
자, 여기에서는 구름을 부르는 말로 빠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인도 문학에서는 같은 뜻을 지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이름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여러 가지 별칭들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모르면 마치 계속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그러한 별칭들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특성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행한 여러 가지 위협이나 행위들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출신을 나타내거나, 그러니까 부모나 조상 혹은 태어난 곳 같은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별칭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이력과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별칭들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시의 운율을 맞추거나 비유를 사용할 때에도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별칭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길이와 음절의 수 이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음절이 뭐 예를 들어 7음절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별칭 중에 7음절로 된 것을 갖다가 쓸 수도 있죠. 자, 이 식구에서도 이 꾸베라라고 하는 신을 그 이름 자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나파티라고 하는 별칭인데요. 다하나파티라고 하는 것은 다나, 즉 부, 재산의 파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신 쿠베라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약쉐슈와라입니다. 약쉐슈와라라고 하는 것은 약샤라는 말과 이슈와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인데요. 즉 약샤들의 왕, 약샤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꾸베라 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어쨌거나 빠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물을 내어주는 자, 빠야스가 물이나 우유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다, 준다라고 하는 동사를 뒤에 붙여가지고 빠야스다. 그래서 이것이 빠요다가 되어서 물을 내어주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비를 내리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별칭이죠. 사실 바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말고도 우유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가 우유를 주는 자, 즉 암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는 시인들은 이렇게 동음 이해어들을 사용한 수사법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약샤는 구름이 가야 할 곳, 즉 자신의 고향이자 연인이 있는 그곳을 알려줍니다. 바로 아알라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꾸베라가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 밖에는 하라, 즉 쉬바신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쉬바신의 머리에는 초승달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신의 머리에 있는 초승달이 비추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궁궐이 있는 곳이라고 이 아알라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름을 향해 말문을 튼 약샤는 이후 수십 송에 걸친 식구를 통해서 이제 구름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고향 가는 길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 그러니까 도중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산이라던가 강, 들판의 모습, 그리고 가는 길에 거치는 다양한 도시들의 모습도 묘사를 하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자신의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동물들의 모습과 생활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을 향해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중간에 우짜이니라고 하는 곳에 대한 묘사도 이어지는데요. 이 우짜이니는 작가인 깔리다사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약샤는 전반부에 고향을 향한 여정을 그리는 것처럼 구름에게 말해주면서 자신의 그리움을 달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후반부, 대략 한 66송 이후부터는 목적지인 알라카를 묘사하는 장면과 그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이 등장합니다. 알라카의 주변 풍경에서 궁궐로 그리고 점점 자신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묘사한 후에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알려주게 되죠.
약샤가 상상하는 아내는 자신과의 이별에 매우 슬퍼하면서 그리움에 사무쳐 울거나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여의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곧 구름 사신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은 선하니여 그녀는 낡은 옷 걸친 무릎에 비나를 두고서 내 이름에 맞추어 지어진 노래를 부르려 하니 흘러내리는 눈물들로 적셔진 비나줄을 어떻게든 퉁겨보지만 스스로 만든 곡조마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겠지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2.2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었을 때는 두 번째 이제 후반부의 26번째 개송이라는 뜻이고요. 전체를 하나의 시편으로 봤을 때에는 86번째 개송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나는 약간 그 기타처럼 생긴 인도의 전통 현악기입니다. 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 버전의 비나가 있고요. 명칭이나 현의 수 또는 생김새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남편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넣은 노래를 어 부르려고는 하지만 슬픔이 차올라서 눈물에 젖은 비나의 현을 뜯으며 자신이 지은 노래임에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약샤의 상상 속 구름은 이제 창가에서 그녀에게 남편의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구구절절 헤어져 있는 연인을 향한 아주 애절한 식구들로 가득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구름이 아내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하려는 말이 무엇이든 그대의 벗들 앞에서도 그저 얼굴에 닿고 싶어 귓가에 속삭여 이야기하려 했던 그가 지금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곳을 벗어나 있고 두 눈으로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그가 애태우며 지은 이 말을 내 입을 통해 그대에게 전하였다네 라고 하는 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약샤는 아내에게 하고픈 말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만날 수 없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주변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찾는 모습을 그린 그러한 부분의 식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아마 덩굴들에서는 그대의 몸을, 놀란 암사슴의 눈에서는 그대의 눈길을, 달에서는 그대의 얼굴빛을, 공작의 깃털들에서는 그대의 머리칼을, 잔잔한 강물결 속에서는 그대의 눈썹 노름을 본다오. 아, 매정한 여인이여,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히 그대와 닮은 것이 없구려. 라는 구절입니다. 제 시는 거의 101번째 송으로 넘어가 있죠. 자, 쉬아마 덩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덩굴 식물의 이름인데요. 사실 뿌리앙구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작품이나 시대에 따라서 꽃의 색이나 모양이 살짝 다르게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덩굴 식물은 가느다란 그 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녀린 여인의 몸을 비유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꽃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놀란 암사슴의 눈, 그리고 달빛, 그리고 공작의 화려하고 어떤 고운 깃털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여인의 눈과 얼굴빛, 머릿단에 비유하는 표현 또한 아주 전형적으로 자주 쓰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눈썹 한쪽을 이렇게 아래 위로 까딱하면서 움직이는 여인의 모습은 보통 장난을 치거나 은근한 유혹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강이 잔잔히 흐르면서 물결이 살짝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여인의 이런 눈썹 노름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의 요소들에서 연인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의 일부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어느 것에서도 그녀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기에 오히려 괴로워하는 약샤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다 전한 후에 약샤는 구름을 향한 말을 마치면서 마지막 식구를 읊게 됩니다. 나와의 우정 때문이든
혹은 이별한 나를 향한 연민의 마음 때문이든 얼토당토 않는 염원을 바라는 나에게 이처럼 좋은 일 하신 후에는 구름이여 당신을 원하는 곳곳에 비를 뿌림으로써 영광을 간직하며 누비시오. 그리고 그대는 잠시라도 이처럼 번개와 이별하는 일 없기를 바라옵나니. 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약샤는 마지막까지 우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이를 들어주기를 염원하면서 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곳에 비를 뿌려주기를 기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이렇게 이별을 했지만 구름만큼은 번개와 이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가슴 절절한 축원과 함께 이 매가 두다라는 서정시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간결하게나마 까비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인들에 의해 작성된 두 편의 까비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한 번의 짧은 강의만으로 까비아의 매력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비아라고 하는 장르가 정형미와 함축성이라고 하는 특유의 미학을 지니면서도 고전 인도 문학사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기면서 다른 모든 문학 장르에 영향을 끼치고 발전해 왔다는 그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도 설화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